반갑습니다. 좀 떨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스노우볼 팬더밍을 이제 책을 원포인트 레슨을 맡게 되면서 조금 약간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저도 개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뭐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팬을 만들어서 그 팬들이 뭐 우리를 홍보하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약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인 줄 알고 사실은 책을 처음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읽어가면서 참 어렵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마 원포인트 레슨을 맡지 않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은 책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제가 이 책을 원포인트 레슨을 맡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읽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이걸 보면 이게 작가분 작년 2020년 10월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작가분의 유튜브를 제가 열어봤어요. 왜냐면 조금 개념도 좀 낯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어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좋아요 한 명 있잖아요. 이게 누굴까요? 접니다. 보시면 색깔이 제가 누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영준 교수님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팬더밍에 대한 책을 썼는데 자기에 대해서 팬덤화를 못 시켰나? 왜 유튜브에 이렇게 아무도 안 놀러 왔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약간 재밌으라고 이거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또 검색해 봤더니 4명. 저까지 여기 보시면 4명이죠. 제가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이제 5명 됐는데 며칠 지나니까 한 5명, 6명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쓴 작가분도 자기를 아직 팬덤화 시키지 못했는데 우리 지금부터 하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네, 갈수록 빨라지지만 결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소셜미디어의 회전목마에서 이제 내릴 때가 되었다. 스팸을 뿌리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라고 이제 세스 고든이란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체 뭔 얘기인가? 그러면은 나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안 해도 되나? 여기서도 또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회전목마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쫓아만 다니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회전목마를 탄 것처럼 우리가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블로그 하라 그래서 블로그를 했더니 이제 요즘은 또 뭐 페이스북 하라 그러네? 그러면 페이스북 하다가 트위터가 대세래. 그럼 또 트위터 하다가 요즘은 유튜브 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는데 나는 쫓아만 가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탈소셜미디어 시대를 초래한 실수들 누가 먼저 떠났는가 보면은 광고와 스팸이 넘쳐나는 소셜미디어. 저 최근에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친구가 스팸 이런 거 당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아이디로 우리한테 막 친구들 아이디로 뭐 안 좋은 것들이 막 야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해킹당해서 다 폐쇄했다. 이런 식의 친구들의 문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소셜미디어의 어떤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 수를 늘리기에 우리가 급급해서 사실상 고객 관리는 소홀한 거죠. 저도 이제 그 블로그를 네오비에서 이제 잘 알려주셔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1개, 2개 쓰는 것도 벅차서 거기에 놀러오는 고객 중에 진짜 고객도 있잖아요. 그 고객들에게 대응하지 못한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자 기업도 떠나고 개인도 떠나고 이렇게 떠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채널 운영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채널만 운영하는데 급급해서 이제 기업의 업에 고객이 진짜 참여를 하고 반영을 하고 고객과 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 시대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새로운 기술에 현혹되거나 뭐 재미나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정말 그 새로운 기술이 과연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에 주목을 해서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성과 지표에 목매다. 결과나 성과보다는 무엇을 왜 하는지 고객들은 왜 소셜미디어에 열광하고 왜 그들이 여기에 찾아오고 왜 우리 부동산에 오고 왜 우리 부동산에는 안 오고 왜 BTS에는 열광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떠나는 것만이 묘수는 아니다. 소셜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떠나면 되나? 아, 이제 좀 자유로워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케팅이나 활용의 정석, 채널 운영에서 이제 채널을 활용하는 걸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맛집이나 여행이나 문화 정보나 제공 뭐 이런 거에서 기업의 뉴스나 정보 전달 그리고 공식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블로그는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조금 더 맛집이나 이런 시시한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부동산도 세금 정보라든가 부동산이 계속 바뀌어가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필요에 의해 우리를 방문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제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서 그리고 왜 밑점 0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요즘 용어라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같이 봤는데 결국 고객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왜 밑점 0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2장에서는 제대로 놓을 판을 깔다. 고객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또다시 갈아타라고 준비했다면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정보 검색, 이 온라인 정보는 이제 3가지 노출 방법이 있더라고요. 검색, 노출, 구독. 그래서 누군가 검색해서 찾는 정보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노출이나 구독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나 이쪽이 저희하고는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를 대신하자. 내가 이걸 하다가 저거로 갈아타자가 아니라 어떤 대체자가 아닌 보완제로 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책에. 그리고 SNS로 놀지 말고 SNS에서 놀자. 여기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와비 파커의 애톰 트라이온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게 조금 많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저 해시태그를 걸면 이제 누군가가 쓴 안경을 쓴 모습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저 해시태그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여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아쉬워하는 점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안경을 써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나도 판단하고 트라이 해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니까 홈페이지에서나 이렇게 5가지 정도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5가지를 다 배송을 받고 5가지를 다 내가 쓰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이제 와비 홈 트라이온 이런 해시태그를 걸면 이걸로 직원들이랑 다 같이 검색을 해서 보고 직원들이 올려주는 거죠. 이건 어떤 분위기고 이건 지적이고 이건 어떻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머지 4개는 반품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나머지 4개가 반품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도 가격은 현장 가서 사는 것보다 반값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이 안경 모델이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내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까, 이걸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버티컬 시대의 공식 개정을 떠나 작은 대화로, 공식 개정의 한계는 너무 빤하고 공식적인 입장의 대화만이 가능하고 대화가 깊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라. 베스트바이라는 전자제품 회사인데요. 블루 셔츠에게 물어봐. 이렇게 별거 아닌 어떤 슬로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슬로건이 이를테면은 직원들이 블루 셔츠를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 셔츠에게 물어봐라는 이 하나의 어떤 별거 아닌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 같은 걸로 굉장히 전자제품 회사가 유명해지는 그런 식의 얘기들. 그 다음에 1g을 보여주는 디테일. 고객과 고객이 우리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자. 그리고 고객의 얘기를 먼저 듣자. 고객이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이런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써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피드백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참여 정신을 주고, 그래서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기업 이야기나 이런 거를 말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자.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자발적인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다. 고객이 스스로 떠들게 해라. 고객은 왜 떠드는가? 스스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네, 됐네요. 고객이 스스로 표현하고 싶어 해서 하고, 기업이나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가 좋아서, 그리고 회사와 고객과의 어떤 좋은 관계 때문에 스스로 좋아서 자기가 떠들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고객은 어떤 때에 그렇게 되나. 그래서 이거 참 재밌어서 제가 올렸는데요. 덕통사고. 교통사고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고객의 마음에 빵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연애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죠. 남녀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식의 어떤 덕통사고가 나야 된다는 거죠. 예, 덕통사고는 뭔지 아시죠? 덕후와 교통사고의 이제 어떤 합성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3장에서 하시는데요. 브랜드 팬덤의 시작. 중독성 있는 놀이에는 규칙이 있다. 디지털 군중들의 놀이의 집중 현상. 벤자민 베넷의 유튜브를 보면요. 이 작가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까봐 중간에 QR코드를 굉장히 많이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갖다 대면 그 웹페이지가 뜨고 그걸 클릭하면 바로 유튜브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책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벤자민 베넷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내가 이거 잘 들어간 건가? 뭐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뭐가 연결되는지도 모르게 가만히 구석으로 이렇게 계속 뒤로 밀려가면서 잘 자리를 잡고 앉더니 계속 빙글빙글 웃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스스로 저도 이렇게 미소가 얼굴에, 웃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띄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자기들의 일상과 너무 유사한 일반적인 사람들을 스타로 만드는 거를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고 그들의 놀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클라우드 컬처를 제가 그냥 줄여서 디클 컬처라고 썼는데요. 그 디지털 클라우드 컬처에는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잉여 코드, 있어빌리티, 인스타워시, 덕후 코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고객들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잉여 코드는 일종의 구체적인 반복과 지속적인 관심 끌기로 장기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관심을 허무는 예측 불허의 상황, 벤자민 베넷의 동영상처럼
그 다음에 고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완벽하지 않은 모양새. 그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어빌리티. 이거는 선망이죠. 병맛스럽고 잉여롭게 놀기. 병신 같은데 맛있어. 뭐 이래가지고 병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있어 보이는 주체는 바로 고객이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 KFC의 페케이션, 그러니까 페이크하고 베케이션의 이제 어떤 합성어인 것 같은데요. 여름휴가를 가지 못한 고객들에게 어떤 트레이에 여름휴가 그런 그림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들이 그거를 스스로 놀러 온 척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다 누구나 알지만 재미, 그걸로 있어 보이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KFC가 자동으로 이제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빙그레의 채워 바나나. 바나나에 앞에 이제 모음만 빼고 자음만 가지고 거기다 무엇이든지 채워서 이제 이벤트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 아, 정말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서 고객을 나한테 끌어들일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읽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워시. 자신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을 자발적으로 SNS에 스스로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인스타에 올릴 만한 가치 있는이라는 인스타워시라는 말이 이제 인스타가 아닌 다른 곳에서까지 SNS에 올릴 만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아예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어떤 상황들. 그리고 덕후코드 마지막으로. 덕후들은 수집 욕구가 있고 공감 욕구가 있고 자율 욕구가 있고 귀속하려는 욕구, 그 다음에 과시하려는 욕구, 또 창작하려는 욕구까지 있어서 나아가서는 덕질과 나의 잡이 일치되는 덕업 일치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도 키우고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밖에서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하고 막 잡아 당기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과 상황들이 됐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면서 그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한 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노우볼 팬더밍 서클에 올라타라. 그러면 스노우볼 팬더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서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변 만들고 지지자를 발굴하고 지지자끼리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팬으로 육성해서 그 팬들에게 승급과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팬이 돼서 승급과 보상하고 이런 작은 사이클이 또 그 안에서 돌면서 이게 끊임없이 팬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스노우볼 팬더밍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변 만들기는 이제 업의 정의 또는 제품의 가치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로 나의 브랜드를 만들지를 좀 더 고민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나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일단 준비를 하시고 지지자를 발굴하는데, 지지자는 검색해서 발굴하고 물어서 하고 모집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검색은 여기서 제가 조금 힌트가 됐던 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저도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 찾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도 덕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질하는 사람들이 약간 몰려다니는 거죠. 그거 덕질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곳에서 굉장히 이제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나한테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어떤 누군가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을 찾는 방법으로 검색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이러이러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공식적으로 SNS로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대놓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저를 평가해 주실 어떤 분을 모집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지자를 발굴해서 그 지지자들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아까 와비파커처럼 그 안경점처럼
어떤 연결할 수 있는 해시태그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어떤 독립적인 공간을 따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들끼리 연결해서 스스로 우리 팬들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팬을 육성할 때는 팬들은 학습하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얘기하고 그리고 협업이 돼서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글 하나 쓰고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즐겁게 여긴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승급과 보상을 적절히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유키즈 언더블락에서 나오는 그 유재석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유키젓이네요. 이제 자기들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름 지어주고 그 다음에 1회부터 끝까지 다 챙겨봤어요 라고 했더니 자기님이시네요. 자기님 굿즈?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팬들의 레벨을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약간 그런 걸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몇 명을 소개했다. 나한테 몇 번 거래했다. 이런 걸로 굿즈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려면 팬덤의 문화를 만들려면 주의해야 될 점을 쭉 얘기하셔서 제가 그걸 좀 적어봤거든요. 팬의 수가 아니라 팬들의 호감을 쌓아 자산화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지자와 팬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로 육성하는 쪽에 노력을 하라는 거죠. 팬들을 가두어 놓으려 하지 말고 그들을 자유롭게 놀게 하라. 팬들과 지나치게 접촉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판만 깔아줘라. 팬들을 과도하게 숭배하거나 저자세로 대하지 말고 친구처럼 동업자처럼 그렇게 동반자로 생각해라. 팬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거나 제공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 그 다음에 팬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기업을 옹호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팬들은 조금만 우리가 딴짓하면 아까 말했듯이 덤으로 떠납니다. 팬덤으로 딴 곳으로 또 가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팬덤을 문화로 안착시켜라.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강요강제하지 마라. 참여하게 하라. 그들을 협업의 파트너로 대우하라. 사진 찍으시네. 찍으세요. 여러분의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고 팬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서 여러분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해서 우리 부동산의 이미지 그거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시고 팬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서 정말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